본인이 읽지 않은 책이어도 사람들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요. 대략 10분 정도는 아는 척 떠들 수 있게 해드립니다. 북끄북끄 골라먹는 지식 편의점의 저자 북튜버 이시안 씨 그리고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렇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최소한의 교양이라는 것 참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서점에 나가 보면 많은 베스트셀러들이 그런 책들 아닙니까? 돈, 주식. 요즘엔 이런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는 좀 인문교양 쪽으로 얘기하려고. 아, 네. 이시안 씨 실망이에요. 요즘에 그렇다고요. 제가 그걸 밝힌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아니, 그러니까 이시안 씨의 책 지식 편의점도 사실은 네. 그런 어떤 그 목적성이 좀 있는 거지만 그렇죠. 바쁜 시간에 다 읽지 못하니까 미리 좀 읽은 분들이 서머리를 해서 최소한 어떤 교양 상식을 좀 제공해 주려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게요. 요즘 정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 좀 참고서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책도 뭐 365 시리즈에서 하루에 하나씩 막 요약, 완전 썸머리, 그 완전 요약 정리집처럼 나온 것도 그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라면 참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차피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면 네. 술자리에서 조금 아는 척하는 것도 사실은 책을 보는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나는 막 몇 년 동안 그 어떤 작가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탁 앉았는데 누가 책 한 권 읽고 와서 같이 이렇게 대응하고 막 이러면 자괴감 느껴지지 않을까. 아이, 그렇진 않겠죠. 네, 그런데 요즘에 네. 사실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함부로 그러니까 얄팍하게 알아가지고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면 학생들이 검색을 해봐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아, 바로 맞아요. 네, 맞아요. 검색하고 그건 아닌데요 하고 바로 얘기하니까 네. 검색을 한다고 또 다 맞는 또 답이 그렇죠, 나오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다가도 이거 얄팍하게 이건 이거야라고 했다가 또 어떤 사람이 검색해보고 아니야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좀 깊숙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얄팍하게 지식을 알고 그런다기보단 이게 재밌겠다 해가지고 어떤 것을 볼지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채널 가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아. 네. 네, 그런 식으로 이런 책들을 좀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책을 진짜 깊이 있게 읽은 사람도 이 풍조가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술자리에서 내가 시타르타를 봤는데 라고 했을 때 모두 침묵하며 그게 뭔데? 야, 술이나 마시자. 이거보다는 그렇죠. 그거 내가 그렇죠. 거기서 딱 이렇게 호응을 해주면 훨씬 더 얘기하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나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읽어볼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읽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좀 더 깊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이 풍조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그런 요약된 걸 좀 보다가 이 책은 흥미가 생기는데 하면 이제 그 책을 좀 더 깊게 읽어보는 쪽에 네. 일종의 어떤 오리엔테이션 같은 느낌으로서 또 책을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아무래도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요. 책을 읽는 데는 진짜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네. 이야기 드리는 순간 저는 이제 휴대폰을 엽니다. 두 분이서 이야기하시면 바로 검색 들어가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 오늘 함께 읽어볼 책 1922년에 지어진 책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그 유명한 시타르타입니다. 헤르만 헤세라고 하면 뭐 술박기 아래에서 뭐 데미안 이런 작품들 많이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이 시타르타는 알고는 있는데 헤르만 헤세의 작품에서 그렇게 쉽게 손이 가지 않는 또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저는 헤르만 헤세 작품 중에서 정말 각 잡고 읽어본 것은 이것 하나 아니다. 이거 하나는 아니겠죠. 저도 어렸을 때는 뭐 나르치스와 골드무트 이런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긴 했습니다만 네. 저는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는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박사님 저 전공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전공은 중요하지 않고요. 아니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시타르타가 제일 쉬웠다 재밌었다 하는 것도 처음 보네요. 약간 자괴감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서 수석하는 사람을 만난 듯한 기분 아닙니까? 아니 이시안 씨? 쉽지 않아요. 자, 이 시타르트에 대한 대략적인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독일 작가가 인도를 배경으로 해서 인도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 소설인데 어떤 소설입니까? 그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에 시타르타 해가지고 얼핏 봤을 때는 아 부처님이 이 성불한 얘기구나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네. 제목만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목만 아는 사람들 중에 부처님의 원래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걸 모르면 괜찮은데 네. 거기까지 아는 사람도 이제 실수를 해요. 이 책은 이제 부처님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네. 처음에는 그런 게 분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초반에 한 3분의 1, 4분의 1 읽을 때는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 이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했는데 부처님을 만나죠. 그렇죠. 네. 부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은 원래 브라만 계급으로 자라가지고 그냥 있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깨달음에 대한 어떤 지향점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사실 인도 캐스트 제도에서 최상위 계급 아닙니까? 맞아요. 브라만이라고 그렇죠. 하면.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도 크샤트리아니까 그보단 아래 계급이죠. 아, 그렇군요. 부처님이 오히려 더 밑에 계급이었던.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집을 나와가지고 그 깨달음을 찾아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가 된 사람도 만나는데 같이 집을 나서던 친구는 그 석가모니의 제자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에도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와서 자기가 말하자면 현세에서의 여러 가지 삶을 살아보다가 아주 현실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자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 이야기의 구도는 그 어떤 원형인 것 같아요. 깨달음에 대한. 예전에 네.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그 만다라라는 영화 있었는데 세속적인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어떤 승이 한 명 나오고 또 정진하는 그러니까 불교의 원래 어떤 구도의 방법을 택하는 승이 나와서 이제 그 두 사람이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 소설에서도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 시타르타 맞아요. 같은 그렇죠. 경우는 오히려 세속으로 나와서 세속적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구도를 했던 두 명의 친구가 다시 만나는 이야기 속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실제로 그런 그 물품 깨달음에 대한 소설들 같은 경우는 그 깨달음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게 그 시타르타가 사실은 부처님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부처님 생인 줄도 많이 착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헤르만 헤세가 그 시타르타라고 주인공 이름을 일부러 지은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왜냐하면 부처님의 깨달은 과정과 굉장히 닮았거든요. 이 주인공이 깨닫는 과정 자체가. 근데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긴 하지만 결국 같은 지점에 도달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의 거울로서 네, 그런 형태로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반대쪽의 대극에서 네. 같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지만 수순이 바뀐 네. 그런 어떤 형태를 통해 줘서 다양한 어떤 구도의 방법 그리고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의미의 책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 부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봐도 재밌게 볼 수가 있고요. 부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봐도 또 이렇게 얻을 것이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딱 그 느낌이 든 게 아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좀 그 원래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좀 사변적인 어떤 깨달음에 관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난 좀 만족을 못 하겠어. 내가 직접 겪어볼 거야. 뭐 이런 거라면 이 현실적인 깨달음과 같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큰 깨달음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사실 헤르만 헤세 하면 우리가 사실 이 작품보다 데미안을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데미안에서도 보면 싱클레어가 데미안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러네요. 데미안을- 구조적으로. 네. 데미안을 보면서 파이트 클럽에 한 사람이 좀 분열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만 사실 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에드워드 노튼의 분열된 자가 이제 브래드 피트였다. 네네. 잠깐 뭐라고요? 지금 스포일러 하신 건가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 파이트 저 그런 거안 클럽이야.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빡빡하시네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네네네. 그래서 분열된. 네네. 데미안과 싱클레어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식의 그 사실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으로 합일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나중에 쓴 나르치스 골드문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인간과 그다음에 굉장히 이를테면 육체적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인간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사실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서로 보완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헤르만 헤세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헤르만 네. 작품에.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동양의 뭐 음양의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는 서양식 어떤 철학의 정반합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순된 두 개의 존재 혹은 각기 다른 상이한 두 개의 그 존재가 이제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어떤 구도, 깨달음에 대한 길이 이제 열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다르타는 이렇게 그 정적인 이야기들만이 담겨져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모험담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맞아요. 그 동적인 이야기들이 또 펼쳐져서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아우 이 책 재미없겠는데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런 어떤 과정들, 공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 책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여러분 야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게 야한가요? 안 야한가요? 너무 야하지 않나요? 전 되게 야하다 막 이러면서 봤는데요. 하여튼 기대했던 것보단 야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네. 시다르타라는 제목을 보고 기대하기가 좀 힘들긴 하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이게 이제 속세,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나무 아래서 얻는 깨달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삶의 부딪힘 속에서 이제 얻게 되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책이 다루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여기 이 시다르타가 결과적으로 속세적인 어떤 즐거움을 찾는데 생각해 보면 그 이승환 그 가수의 덩크슛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예쁜 여자친구와 빨간 차도 갖고 싶었지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건 덩크슛. 그럼 사람들이 원하는 게 예쁜 여자친구가 이성적인 어떤 만족 그리고 돈, 빨간 차. 여기 다 가져요. 상인으로 성공해가지고 돈도 가지고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여성과도 같이 살고 아들까지 낳고 다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어떤 욕망적인 것들은 다 세속적인 욕망은 다 네. 충족이 됐는데 완벽하게 네, 충족이 네. 된 상태였던 거죠.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시다르트가 원했던 건 결국 덩크슛이었다. 덩크슛. 새로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네. 새로운 작품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어디 술자리 가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요.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야 결국 시다르타는 NBA 가는 게 꿈이었어. 하고 이야기하다가 네. 괜히 엉뚱한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맞네요. 그 덩크슛으로서 상징될 수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짜 원했던 것은 스스로도 모르고 있다가 이 세속적인 욕망이 충족된 그 어떤 지점에서의 공허를 가지고 그 새로운 네. 세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프리웨이. 자,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현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오늘 이시안 씨와 박사 씨와 함께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등장인물들을 좀 이제 캐릭터별로 소개를 해주시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네. 바로 옆에 항상 그 용사가 있으면 옆에서 같이 길을 떠나주는 친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고빈다라는 친구가 있고요. 고빈다. 고빈다가 처음에 같이 떠났다가 그리고 좀 헤어졌다가 다시 또 시다르타가 최종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 다시 또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좀 등장을 하고요. 이 고빈다가 사실은 이제 그 진짜 석가모니를 만났을 때 그 네. 주변에 남잖아요. 네. 그 말하자면 이제 깨달음의 방식이 그 시타르타와는 이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네. 그럼 시타르타를 말하자면 이제 그 시타르타의 방식을 이제 부각시켜주는 이제 대극으로서 이제 등장하는 캐릭터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음. 왜냐하면 이제 그 시다르타, 그러니까 자꾸 시다르타 두 명이니까 헷갈리는데, 네. 그러니까 붓다를 만났을 때 이 주인공인 시다르타는 사실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맞다, 정말 따를만하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렇지만 시다르타가 경험한 것을 나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만 듣고서는 깨달음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리는데요. 고빈다 같은 경우는 아니다. 나는 이분이 가르침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분이 곁에 있으면 깨달음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갈라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 자체의 이제 차이가 거기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적인 어떤 네. 분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네, 그렇죠. 우리가 한 인간이 이제 깨달음을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데 누군가를 만나서 무언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무언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무언가를 깨닫고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무엇을 깨닫게 되고 무엇을 그러니까 버리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는 형태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카밀라라는 카밀라. 그 뭐랄까
이성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징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거부한 게 아니라 거기에 빠졌다가 이건 아니다라고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어떤 본능을 상징하는 네. 그런 네. 캐릭터로서 등장을 하죠. 카말라. 그리고 카마스암이라고 또 거상이 있어가지고 네. 이 사람과 같이 또 큰 부를 일구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나오는 그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뱃사공 바주데바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석가모니는 이미 경제에 가서 어디에 오른 부처라고 본다면 이 바주데바는 그냥 인생 속에서 철학자가 돼버린 그런 인물처럼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 네. 그렇죠. 이를테면 아까 말했던 고빈다나 시타르타가 구도를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스승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바주데바 같은 경우는 평생을 강가에서 이제 강을 건네다 주는 그 역할만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우주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그런 존재로 나오죠. 약간 생활의 달인 같은 느낌도 아,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네요. 저기 제가 아는 분 한 분 계세요. 가평에서 짜장면만 한 30년 하신 분 계신데 사실 그 어떤 자기 분야의 경제에 간 사람들이 갖는 철학들 네. 그것이 그 어떤 구도의 철학과 이렇게 일맥상통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바주데바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 책에서 가장 저는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게 뭐냐면 이 책을 이제 쓴 이가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이제 서양인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네. 뭐 친구 고빈다라든지 주인공이 시타르타라든지 뭐 카말라라든지 카와스와미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서양의 희곡 속에서도 사실은 즐겨 등장하는 캐릭터들이었기 때문에 네. 네. 구상이 될 수 있는 인물인데 이 바주데바 같은 인물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듯한 그런 캐릭터처럼 이제 등장을 해서 이 헤르만 헤세가 어떤 동양적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 공부가 굉장히 잘 됐다 하는 느낌을 사실은 이 캐릭터에서 받았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불교에도 그 불교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판타쫄라카라고 하는 그 제자에 대한 에피소드 중에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비슷하다고 하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를테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바보였던 거죠. 경전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지도 못하고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승가에서 너는 나가라요. 너 공부할 수가 없다라고 내보내니까 이제 문 밖에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가 만나서 너 왜 울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걸레를 주면서 이 걸레로 계속 닦고 다니라고 얘기를 해요. 닦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하다, 무상하다. 그 얘기만 하면서 닦고 다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걸레질만 계속하다가 깨달음을 얻게 돼요. 네. 무협진 아닌 거죠? 네, 무협진 아닌 거죠. 마당 청소 3년 하다 고수가 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양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헤르만 헤세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서양인이 이렇게 썼지?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아마 읽는 분들도 생각을 하실 거고 이 시타르타라는 책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한데요. 이 헤르만 헤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철학과 불교에 대해서는 웬만한 동양인들보다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또 그 요하네스 헤세라고 해서 인도의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인도와 중국의 철학 및 정신세계에 아주 평생 몰두했던 사람이고요. 외할아버지가 또 헤르만 군더르트라고 아주 저명한 인도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이렇게 인도나 중국 철학에 대한 책도 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집안에 온통 거기에 대한 이제 책이나 자료들 뭐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당시가 또 헤르만 헤세가 이제 활동하던 당시가 세계 전환기라서 유럽에서 동양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던 거예요. 사실은 그때가 참 1차 세계대전 이후 또 2차 세계대전 이후가 이 서양에서의 동양적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인 게 맞아요. 자기들이 믿었던 게 다 몰락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어떤 대안을 찾아 나서면서 동양 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때고 그렇기 때문에 마침 동양에 대한 책들이 되게 많이 쏟아져 나와요. 네. 그리고 헤르만 헤세가 그 책들을 굉장히 다 섭렵해서 읽어봤던 것으로 이제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교와 동양 사상에 대해서는 진짜 서양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서양인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는 서양인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양에는 아주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일반 작가 입장에서 네. 이 불교를 그냥 파면은 어느 정도 피상적인 이해에 도달할 것 같은데 헤르만 헤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도 선교사였고 자기도 신학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종교를 깊이 파고들었던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종교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면. 네. 그런 종교적인 베이스 위에서 이걸 또 이해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사람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제대로 이해했구나, 아니면 심오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특이한 것은 캐톨릭 중심의 어떤 교육을 받았던 인물인데 그 대극에 가 있는 어떤 종교를 이제 탐구한다라는 것. 사실 그 안에서의 내용들은 비슷한 것들로 채워져 있을지 몰라도 네. 표면적으로는 사실은 대극에 가 있는 어떤 종교잖아요. 보통 대극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렇지만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사실은 카톨릭이든 뭐 이를테면 정말 그 뭐 불교든 간에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헤르만헤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보통 뭐 이야기를 할 때 뭐 서양의 어떤 서양 종교도 이렇게 뭐 같이 뭐 융합이 됐고 얘기를 하는데, 융합이 됐다기보다는 어떤 본질적인 이해를 기피한 쪽에 가깝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되게 활발하게 되고 어떤 정신 치료, 뭐 정신 분석, 이것도 굉장히 영향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책을 쓸 때, 그러니까 데미안이 1919년에 썼거든요. 데미안을 쓰고 데미안이 발표되고 난 그 즈음에 이미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이 작품을. 그랬는데 이 작품을 쓰다가 이 주인공 시타르타가 이제 자기 구도를 떠나서 이제 거기까지 쓰고 난 다음에 이 본인이 이 다음을 쓰려면 내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중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때 그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왜 저 프로이드라는 유명한 당시 정신과 이제 의사, 정신분석학이 이제 막 독일에서 막 그 터져나오고 있던 시절이니까. 네. 그 프로이드의 제자인 융. 융에게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칼 근데 융. 융 철학도 또 약간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네. 사실은 현대에 와서는 이제 프로이트는 이제 시조로서 인정을 받지 그 이론은 거의 사용되지 않잖아요. 이제 네, 칼 네, 융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이론들을 더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융이 성격 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MBTI 같은 것들이 근원적인 이론이 되는 거죠. 그게 또 최근 유행하는 MBTI로 합니까? 아, 사람은 성격 원형이 있다, 몇 가지로 분류한다, 뭐 이렇게 기본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네. 네. 어쨌든 그런 치료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다시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작품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품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몇 권, 그냥 동양에 대한 관심 정도를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써는 그런 책은 아닌 거죠. 필생의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그 고민과 이제 네, 생각들이 맞아요. 집약되어 있었던 작품으로서 시타르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그러네요.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밝혔다라고 하죠. 진리는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깨달음을 나는 인생에 꼭 한번 문학적으로 형상화해보자 했다. 네. 그 시도가 바로 시타르타다. 진리는 학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과의 부딪히는 삶 속에 있다는 걸 한번 문학적으로 꼭 만들어보고 싶었다. 네. 이런 얘기는 제가 해야 되는데. 멋진 얘기는 다 남들이 한 것 같습니다. 네. You're listening to one of the best radio stations around. You're listening to 김태훈의 Freeway.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그리고 북튜버 이시안 씨와 함께 북구북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다 보면요, 이제 극중 인물이나 배경이 인도이긴 합니다만 뭐 세상의 이질성이나 뭐 양면성 이런 것에 대한 관찰과 사색, 또 영적인 성장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사실은 뭐 동서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철학과 과학과 사회의 어떤 합일치 같은 그런 작품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영향은 다른 작품들에서도 볼 수 있죠? 네. 뭐 사실 유명한 데미안도 결과적으로는 알을 깨고 나오는 어떤 아픔이 있어야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수레바퀴 밑에서라고 하는 번역도 있고 수레바퀴 아래서라고 하는 번역도 있거든요. 시기마다 달라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수레바퀴 밑에서가 아마 예전 번역서 아닌가요? 그리고 네. 아래가 네. 비교적 모르겠습니다. 출판사별로 달라가지고. 그러면 수레바퀴 언더 수레바퀴 그 책에서 그 책 같은 경우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런데 이제 그 주변의 관심, 넌 성직자가 돼야 된다 이런 관심 하에서 거길 못 견디고 그 신학교를 못 견디고 나와가지고 또 부적응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대부분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당시 서양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 이를테면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어떤 촉발된 원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양 극단을 나누고 너와 나를 나누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우린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도 분석하고 쪼개고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잖아요. 그게 소위 이제 서양 철학과 서양 과학의 어떤 근간 같은 거였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결국 가져온 것은 파멸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단일성과 합일성에 대해서 계속 천착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 작가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사실 네. 대립의 세계관 때문에 뭐 자신들이 승전국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네. 연합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유럽은 폐허가 돼 있었고 그럼요.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두 번의 전쟁에서 이제 패했던 독일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결국은 그 전쟁을 통해서 거의 국가가 소멸 위기까지 갔던 그럼요. 예, 그런 어떤 위기적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필요했는데 그 대안이 무엇일 것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전 같은 방식으로 그럼 내가 틀렸으면 네가 옳은가? 이렇게 갈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합일성, 우리는 하나다. 결국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를 죽이면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으면 그 이후의 미래를 짐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헤르만 헤세의 작품이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 대목은 참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고 났을 때 대표적인 미국 작가인 해밍웨이는 무기여 자리거라를 썼는데 그 헤르만 헤세는 시타르타를 써냈다는 것은 이것이 말하자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독일을 국적으로 했던 작가와 미국을 국적으로 했던 작가가 이 전쟁과 이 폐허를 어떻게 쳐다보는지에 대한 네. 어떤 그 아주 흥미로운 어떤 또 이 비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네, 네. 이 작품도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극 중에 시타르타가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서 계속 다시 태어나잖아요. 이제 어떤 네. 불교의 어떤 윤회설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두 분도 어떤 깨달음을 얻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좀 문학적인 네, 네. 예, 표현이죠. 네. 다시 깨달았고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자, 이시안 씨 오늘 왜 이렇게 침을 다시면서 뭔가 인생이 복잡하셨어요? 그러니까 먼 것을 근데 보시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큰 사건, 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간신히 살아나서 그때 계기가 됐다 이럴 것 같잖아요. 저는 전혀 안 그래서, 그러니까 한 좀 젊은 시절에 뭔가 저는 이제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그 친구들은 팍팍팍 잘 나가잖아요. 뭐 어떤 은행에 들어가면 연봉도 많고 뭐 벌써 대리도 달고 막 그런데 저는 대학원 시절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죠. 좀 뭔가 공부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외적으로 보여지는 건 하나도 없죠. 네. 그리고 스스로도 성취가 생각보다 안 나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우울한 상태. 그런데 그때 제가 프렌즈에 빠져가지고 시트콤 오. 있잖아요. 예. 미국 드라마. 네네. 프렌즈를 정말 그 본방 시간에 맞춰가지고 막 계속 봤어요. 열심히. 매일매일 하는 것을. 친구들은 은행에서 연봉 받고 있고 그렇죠. 다른 데서 승진하고 있을 때 이시안 씨는 프렌즈를 보고 있었고. 네. 그래서 한 8달 동안에 그렇게 프렌즈를 보다가 어느 날 누워서 프렌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 시간에 차라리 좀 딴 걸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불현듯. 네. 그때 프렌즈를 끄고 오. 그리고 이제 다른 걸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일이 풀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야, 인생이 진짜 딱 바뀌는 순간이었네요. 네, 근데 그게 정말 무슨 큰 계기가 아니라 정말 불현듯 프렌즈를 보다 무슨 대사가 계기가 된 것도 아니 아니고. 근데 모든 깨달음은 사실은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프렌즈 시즌 8까지 열심히 하는데 9와 10을 못 봤어요. 그 정도 봤으면 이제 재미가 좀 없어질 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재미없더라고. 저는 왕자의 게임 5시즌까지 보니까 네. 6, 7, 8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박사 씨는 어떠셨어요? 저요? 저는요 너무 깨달음을 많이 해서 그냥 제 친구들이 저를 깨달음의 달인이라고 부릅니다. 매번 술자리마다 깨닫고 그런 거 저는 아닙니까? 진짜 약간 말버릇 자체가 나 진짜 이번에 깨달았는데 이게 말버릇이라 깨달은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야 또 깨달았니? 약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요? 그 모든 이를테면 어젯밤이 다 전생 같아요. 예, 저는 그 아침에 얘기 눈 딱 멋있네요. 뜨면 아침에 눈 딱 뜨면 어제 전생이었구나 약간. 그래서 정말 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을 기억을 못합니다. 전생에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렇군요. 기억이 희미하군요. 네. 간밤에 만났던 사람들을. 그럼요. 근데 약간 술자리에서 전날 까먹은 거와 비슷한 그런 현상이네요. 이게. 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테디 같은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그 얘기가 잠깐 전에 네. 박사 씨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어젯밤이다 전생각 요거 제가 좀 써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저작권 네, 제 저작권입니다. 출처를 밝혀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매일 아침 그 오프닝을 고민하고 있어서 아, 네. 오프닝으로 아주 딱 좋다라는 생각했어요. 어젯밤이 다 지나간 전생 같다고 하면서 저는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례식장에서 생각이 많아져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부고 소식을 들을 때가 있는데 사실 누구누구의 아버지 뭐 어머니 이런 부고는 이제 좀 익숙해질 나이가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끔 아주 친했던 지인, 선배님 또는 친구 많지는 않습니다. 친구 중에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앉아 있다 보면 막 저쪽에서 이제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삶이 유한하구나,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구나. 그 순간에 가장 많은 깨달음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하나도 안 중요할 것 같고 요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는 순간 다른 것을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반환점 같은 것을 그 장례식장에서 사실은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군대 제대하고 한 3개월 되면 원상복귀 되는 것처럼 갔다 오고 한 3일 있으면 다시 옛날의 어떤 관성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 합니다만 네. 그런 경험들이 반복이 될 때마다 다시 한번 좀 내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네. 계기가 되지 않나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그 선배가 새벽에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장례실 갔다가 내가 내 인생에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다시 한번. 네. 네. 내가 과연 지금 나도 죽는다면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아쉬울까? 뭘 못한 게 가장 아쉬울까? 내 인생에 난 무엇을 가장 하고 싶었을까? 이걸 다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글을 쓰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벽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다 정말 이 지지부진하고 소소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또 한번 얘기를 듣게 되네요. 하지만 네. 전생에서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까먹었어 벌써. 아니 괜찮아요. 깨달음은 많을수록 좋아요. 전생도 많이 쌓이면 또 해탈을 하겠죠. 그렇죠. 예. 전생을 그렇게 반복하면서 결국은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경지로 간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이론이니까 어느 날인가는 우리 모두가 아주 평화로운 아침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끝으로 이 작품에 대한 추천사 한 줄씩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욕망이 실현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읽어보면 좋은 책입니다. 네, 욕망이 실현되지 않을 때.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실현되지 않은 누군가가 있었다. 위로를 받으면 된다. 자, 박사 씨는요? 인생 뭘까 싶을 때 읽어보십시오. 인생 뭘까 싶을 때 읽어보는 책. 바로 우리가 지금 좀 만나야 될 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북구북구 영적 탐구를 담은 소설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그러나 한 주인공의 모험담처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이제 4월이기 때문에 이미 4월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4월에 관한 가장 유명한 시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T.S. 엘리엇의 황무지. 바로 이 시와 함께 북구북구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 이번 주 북구북구 진행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Freeway.